P는 MV 벡터이기 때문에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 G방향 성분이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되겠죠. 어떤 운동량, 그런 운동량이 있다면, 우리 이제 2차원에서 보자면, X 성분, Y 성분으로, X 성분, Y 성분으로 이렇게 분해된다. 물론, 이제 직사각형이나 직각삼각형 그려서 이렇게 이제 그려놓으면 되겠죠. 자, 위로 다시 갑니다. 위로. 앞 페이지로 다시 가는데, 이거 다시 가는 걸 거꾸로, MV죠. MV. 여기를 미분했어요. 그죠? MV를 미분해서, 그러면 각각 요렇게 미분, 요렇게 미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M하고 V를 합쳐서 이렇게 쓰면 여기 P가 되죠. P. dP, dt가 되죠. dP, dt. 올라가 보면 정말 dP, dt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요 식을 보게 되는데, 왼쪽 그림에서, 현재 속도 V1으로 움직이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 M1이 받는 힘, 이거예요. 물체가 V1으로 운동 속도가 이렇게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여기 힘이 가해져. M2로부터 힘이 가해집니다. 그걸 F21으로 쓴 거예요. 이 힘이 M1에 그려져 있으니까 M1이 받는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M1이 받는 힘. 요건 M2에 그려져 있으니까 M2에 가해지는 힘. M1에 가해지는 힘, M2에 가해지는 힘. 운동 속도는 이렇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뉴턴의 제3법칙을 만족시키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 여기 캡션에도 있지만 이렇게 되겠죠? 3법칙이니까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고, 둘을 더하면 F1 더하기 F2는 0이 되겠죠? 방향 반대인 거 두 개 더하면 0이 됩니다. 또 이런 힘들을 내부력이라고 하면 내부에서 작용하는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이제 내부력 얘기를 하려면 내부, 외부 이렇게 범위를 잡아줘야겠죠. 이 안에를 내부, 이 밖을 외부 하면 되는데, 내부력은 이 아래에 있는 입자계의 내부 계, 어떤 계의 내부 계가 아니라 입자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 외부에서 가한 힘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힘이 되는 거지. 내부력들은 뉴턴의 제3법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걸로 보자면 F는 MA가 돼요. F는 MA. 그렇죠? 여기 1번 입자에 가해지는 힘이니까 1번 입자에 MA. 2번 입자에 가해지는, 반대로 얘기했네요. 맞죠? 이게 2번 입자에 가해지는 힘. 그래서 2번 입자에 MA가 됩니다. 더해서 0이 됐으니까 이렇게 더하면 0 되겠죠. A는 dvdt죠. A는 dvdt.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 가속도가 되니까 얘도 dvdt로 써줄 수 있고, 여기 m을 요 안에 쏙 집어넣어요. 같이 dm1 v1 이렇게 쓰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m dvdt가 dmvdt가 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뒷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된다면 어느 때 이렇게 됐냐? dm이 0일 때 그런 건 dm이 0일 때. 안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러면 이게 mdv dt 미분, 두 개 곱한 변수의 미분은 v dm dt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0이면 요것만 남네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0일 때만, dm이 0일 때만 그렇다.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전에 봤던 거죠. 이게 P가 되는 거죠. P. 그죠? 그래서 dP, dt라고 쓸 수 있어요. dP, dt.
그리고 이렇게 하면 P 더하기 P1 더하기 P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가로가 돼 있는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가로가 돼 있는 거니까 P1 더하기 P2. 앞으로 다시 갑니다. 다시 가면 왜 이렇게 쓸 수 있었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외부에서 가는 힘은 없고 내부력만 있을 때 전체 선운동량이죠. 개의 전체 선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개의 전체 선운동량, 두 입자의 선운동량 P1 더하기 PV는 변하지 않는다. 0이다가 아니라 불변한다. 그죠?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가봐도 R자 힘은 MA였죠. 앞에서 이미 알 건데 dVdt 또 나오지. F는 dPdt가 된다. 질량이 일정하다면, 그죠?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F는 dPdt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식은 우리가 운동량으로 표현된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 가속도로 표현된 뉴턴의 제2법칙. 물론 이게 더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 M이 변할 때는 이 식을 써야 돼요. 이 식을. M이 안 변할 때는 이렇게 식을 써도 된다.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의 크기는 운동량의 순간 변화율과 같다. 이런 얘기죠. F는 dPdt. 외우세요. 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식은 그냥 너무 심플하지. 그죠? F는 MA보다 더 심플하죠. 자, 분석 모형. 또 나왔어. 그죠? 예, 한번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dP 더하기 dP1 더하기 dP2 또는 전체 운동량의 변화는 없다. 변화는 없다. I 상태, 처음이라고 합시다. 처음 어떤 상태의 운동량의 총합, 여기 1번 입자의 운동량, 얘는 2번 입자의 운동량이죠. 둘을 더하면 상태가 달라지더라도, 상태라고 하는 건 뭐 되게 속도겠죠. 상태가 달라지더라도 각각의 운동량을 더한 전체 운동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얘가 증가해서 이렇게 커졌다면 얘는 작아져야겠죠. 그치? 작아져야겠지. 그래야 전체 더한 게 같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교재에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선운동량 보존 법칙? 뒤에 나오나? 원래 여기서 지금 나와줘야 돼. 여기 이거예요. 그냥 고립계의 운동량은 보존된다. 여기 선자가 빠졌죠? 이렇게 표현하면 각 운동량도 사실 보존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근데 아직 10장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여기서는 선운동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선을 생략해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선운동량 보존 법칙. 그리고 벡터이기 때문에 x 방향의 처음 운동량은 x 방향의 전체 나중 운동량과 같고 y 방향도 그렇고 z 방향도 그렇다. 활 쏘는 사람. 예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궁수가 있는데 활을 이렇게 쏘는 거지. 우리 왜 활터 있잖아. 활 쏘는데 여기 근처에도 있나요? 옛날에는 활터가 있었어요. 지금도 어디 산 속에 어디 가면 공원 같은 거 활 쏘는 왜 동호인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 전통적으로 이제 모임도 갖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TV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심신이 단련이 된다나 그죠? 예. 쭉 당겼다 놓으면 활이 촥 날아갑니다. 그죠? 자, 당겼을 때까지는 정지에 있죠. 전체가 정지. 하지만 얘를 놓으면 이제 분리가 돼요. 너는 저쪽으로 가고 나는 어떻게 돼? 난 가만히 있을게. 이게 아니라
나도 이쪽으로 밀려나야지. 네가 가면 내가 밀려나는 거죠. 그죠? 밀어내니까 앞으로 가는 거죠. 뭐 방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분리를 물리에서는 충돌이라고 합니다. 분리도 충돌이에요. 분리도 충돌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운동량이 보존돼야 돼.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서로 이제 이때는 서로 끌어당기는 이런 힘이 작용하고, 물론 놓으면 그때는 이제 밀어내는 힘이겠죠. 이때 작용하는 힘은 너는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힘은 0이 돼서 알짜 힘이 없는 거죠. 외부에서 가해진 알짜 힘이 없고 그냥 내부력만 되는 거지.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교재에 여기 운동량 보존식이 그냥 처음 운동량은 얼마예요? 처음 운동량은 다 멈춰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그냥 0이죠. 식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쓰는 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근데 소문자로 쓰면, 대개 소문자로 쓰면 그냥 입자 한 개의 운동량을 얘기할 때는 소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대문자로 쓰면 입자 전체, 개 전체의 운동량을 또 대문자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소문자고 어떻게 대문자야? 여기 소문자로 썼는데 이럴 때는 대문자로 써주는 게 좋아요. 개의 나중 운동량, 아니면 그냥 토탈 운동량 그래도 돼요. 토탈 운동량. 처음에는 다 정지하고 있었죠. 운동량이 없지. 사람이 정지하고 있으니까 운동량이 없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 화살은 M1은 저쪽으로 가고 V1으로, 그렇죠? 나는 어떻게 돼? 나는 M2인데 어디로 가야 돼? V2로.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그렇죠? V2로 가야겠죠. 그럼 얘는 V가 오른쪽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얘는 V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둘을 더해서 할 때는 벡터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식을 다 쓰면 굳이 식을 쓴다면 M1 V1는 더하기 M2 V2. 오늘 나중 속도로 갑시다. V1과 V2를 갈까? 이건 화살. 이건 사람 해주면 되겠죠? 사람. 그럼 되겠지? 그럼 둘을 더해서 0이니까 부호는 V2와 V1의 부호는 항상 반대여야죠. 그치?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가는 거지.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다. 너무 뭐 별거 없어요. 너무 간단해요. 자, 만일 화살을 수평선상에서 각도 세타인 방향으로 쏘았다면, 그러면 그림에 가보면 이게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화살을 하늘로 약간은. 그러면 이만큼의 각도가 세타가 생기겠죠. 그래도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죠. 그러면 이런 운동량이 생겼으면 사람의 운동량은 이런 운동량이 있어야겠지. 똑같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운동량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얼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밀려나야 되니까. 근데 얼음이 단단하면 얼음 속으로 못 들어가고 어떻게 되겠어? 내가 밀려나겠지. 내 몸이 이렇게 뒤로 밀려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평으로 어떤 속도로 밀려날까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X축이잖아요. X축. 그래서 X축의 운동량의 보존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Y축은 너는 이만큼 Y축으로 올라가면 사람 몸이 찌그러지든 뭐 근육을 접었다 폈다 하든 어떤 에너지가 이제 흡수가 사람 쪽으로 될 거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가로축만, 수평축만 생각하자. 그러면 나중 속도의 수평 성분 속도만 뽑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화살의 M1, V1, 이게 V1F라고 하자면 V1F의 코사인 세타 해주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 그래야 수평 성분의 X방향의 운동량이 되는 거고, 이거랑 똑같은 게 사람이 반대로 V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에 나중 운동량, 사람의 나중 운동량 X방향, 화살의 나중 운동량 X방향 더해서 0이 되면 된다.
y축은 어떻게 됐냐? y축은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면 내가 몸을 찌그러뜨려서 운동을 했건 뭐 다 흡수가 됐겠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여기 세타가 90도라면 하늘로 쓰면 어떻게 돼요? 화살은 하늘로 지 맘대로 날아가고 나는 어떻게 돼? 땅속으로 들어가야지. 땅속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어떻게 돼? 빙판을 밀고 다리가 구부러지겠지, 그죠? 다리가 구부러졌다가 다시 버티면서 일어나겠지. 얼음이 깨지지 않으면 아니면 얼음이 흔들리던가 그렇습니다. 분석 모형 9.3절에 비고립계 운동량 그랬는데요. 여기는 9장은 요 F는 dPdt만 잘 알면 다 끝나요. F는 dPdt 이걸 곱하기로 표현했다, 나누기로 표현했다, 미분으로 표현했다 뭐 그런 것 뿐이야. F는 dPdt. 뉴턴의 제2법칙을 양변에 dt를 곱하면 F 곱하기 dt는 dp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어떤 물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라켓이 있는데 라켓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려지네. 그 라켓 공인가 테니스 공이 쭉 날아와서 충돌한 다음에 반대쪽으로 튕겨져 나가죠. 이렇게. 근데 이제 충돌 접촉 거시적인 물체는 이제 실제 접촉을 해야 충돌하는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별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접촉해야 이제 서로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이 라켓에 이제 충돌하기 시작하면 공이 찌그러집니다. 처음에 접촉을 시작할 때야, 그러니까 TI 접촉을 시작하는 순간 그랬다가 공이 점점 찌그러져서 가장 많이 찌그러졌을 때 가장 큰 힘이 작용하겠죠. 이게 이제 최대 힘이 되는 거고 라켓에서 이제 이탈하면 멀어지면 접촉이 점점 멀어지면 힘이 약해지고 이때 완전 분리가 되는 거죠. 접촉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충돌하는 시간은 TI부터 TF까지죠. 또는 TF-TI가 되는 겁니다. 델타 T는 TF-TI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걸 충돌 시간이라고 해요. 충돌 시간.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이제 불규칙하죠.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아마 일반적이거나 이런 모델이죠, 모델. 이런 모양으로 아마 될 거라고 추측을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여기서 요 넓이 있어요, 넓이. 요 F 곡선이죠, 이게 작용하는 힘 함수, 힘 곡선과 T축이 만드는 넓이. 열심히 미적분 공부했잖아요. 넓이 어떻게 구해요? 넓이는 인테그랄 y dx 또는 f dt. f dt 적분하면 되는 거지. 넓이는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뭐라고 하냐면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충격량.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힘이 작용해서 충돌하는 입자에 전달된 충격량은 힘 시간 곡선 아래의 넓이이다. 뭐 위에가 있으면 위의 넓이라고 해도 되고 이건 이제 아래 넓이가 됩니다. 여러분 실험하죠. 실험해서 충돌 실험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하는 사람, 오늘 한 사람들도 있고 다음 주에 이제 할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충격량입니다. 이게 충격량. 그래서 실제 이걸 구하죠. 컴퓨터로 힘 센서가 이걸 다 힘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면적을 컴퓨터가 구해줘요. 사람이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건 얼마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그럼 단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위.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단위는 뉴턴 곱하기 초가 됩니다. 뉴턴 초. 이게 충격량의 단위예요. FDT. 그런데 앞으로 가보면 FDT는 dP잖아요. dP. FDT는 dP예요. 그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FDT는 dP의 적분인 거죠. 인테그랄 FDT는 인테그랄 dP가 되겠지?
그럼 dp는 운동량의 미소 변화를 전체에 대해 적분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델타 P예요. 델타 P. 전체 운동량 변화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지. 이거 다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벡터 표시를 본래는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구할 때는 힘하고 시간을 알면 이렇게 넓이를 아니면 적분을 하면 충격량이 구해지는데,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야, 물체가. 그래서 운동량이 이렇게 변했다 이런 얘기예요. 왼쪽에 요거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운동량 P의 변화니까 델타 P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그대로 말로 쓰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게 여러분 교재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에 가면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는 영어로 theorem이잖아요. 우리 바로 이전에도 정리 하나 공부했었죠. 이게 두 번째 공부하는 정리입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정리는? 그렇죠. 1에너지 정리. 용어를 보면, 자, 원래는 이제 운동은 생략해도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 정리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충격량은 기호로 I를 씁니다. 영어로 임펄스예요. 임펄스가 돼서 I를 쓰는데, 근데 또 I로 쓰는 물리량이 또 하나 있어요. 나중에 다음 주에 바로 공부할 관성 모멘트가 있습니다. 관성 모멘트. 관성 모멘트. 근데 관성 모멘트는 이게 스칼라여서 벡터 기호를 안 하고, 벡터 기호를 이렇게 해주면, 이건 충격량의 I. 안 하면, 관성 모멘트의 I. 그런데 손으로 쓸 때는 이런 표시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잘 쓰진 않아요. 충격량의 기호는 I로 쓰면 다음 단원에서 바로 헷갈리거든. 그치? 그래서 잘은 안 쓰는데, 그래도 뭔가 자꾸 기호로 써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알파벳을 2번 쓰는 거죠. 거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뭐냐? 이렇게 구한다고요. 앞에서 FDT의 적분. 다시 갑니다. 앞으로 이 그림으로. 넓이를 구하면 충격량이에요. 기호로 그냥 I 이렇게 합시다. I. 근데 똑같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 넓이는 똑같아. 즉 충격량은 똑같은데, 물론 시간도 똑같아요.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충격량을 줄 수 있는 이런 힘. 물론 최대 힘보다는 작고 이런 힘이죠. 그래서 이런 힘을 평균 힘이라고 합니다. 평균 힘. 용어상으로는 평균, 충돌 힘,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 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공이 라켓에 딱 부딪힐 때 평균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그 시간 동안에 가해지는 평균적인 힘, 이걸 평균 힘, 대표값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보면 적분이죠. FDT를 적분한, 시그마를 살짝 빼세요.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식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시그마 FDT 이렇게 외우기는 불편하잖아. FDT를 적분한 것이 충격량인데, F는 dPdT니까 적분하면 델타 P가 돼야겠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래서 이 식이 바로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겁니다. 하고, 그래서 같은 동일한 충격량을 나타내는 이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해? FAVG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은 똑같이 델타 T예요. 그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본래는 적분해서 인테그랄 F dt 적분인데, 인테그랄 F dt인데, FYD는 변수가 되겠죠. 변수. 이렇게 평균 힘으로 쓰기도 한다. 많이들. 아니면 평균 힘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일 때 일정한 이 힘을 평균 힘, 양변을 델타 T로 나눠주면 되겠죠.
교재는 괜히 복잡하게 막 써놨어요. 식을 이렇게 괜히 두 개를 썼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요거는 요거다 그러면 되겠지.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수학에서 미적분학에서 평균값 정리의 응용이다. 예. 수학에서 평균값 정리 공부했던 거 기억들 나나요? 예. 미분할 때 평균값 정리 많이 하죠. 중간값 정리, 평균값 정리 이런 거. 다 설명했어야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자, 문제를 가겠습니다.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쓰는 건지, 적용하는지. 범퍼가 얼마나 좋은가. 자동차 얘기 같죠. 자동차 충돌 실험에서 질량이 1500kg인 자동차가 그림과 같이 이게 그림 이렇게 이제 벽에 충돌하는 충돌 실험 하죠. 예. 퉁 맞고 이제 여기는 튀어나오죠. 왼쪽 그림은 벽으로 갈 때는 초속 15m인데 튕겨져 나올 때는 초속 2.6m로 이렇게 반발돼서 나온다랄까? 예. 되돌아 나옵니다. 자, 근데 다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고 0.15초 동안 충돌이 지속된다면 이때 충돌에 의한 충격량과 자동차에 가해지는 평균 힘은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항상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F는 dPdt. 이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다. 예. 물론 원래는 이렇게 L자 힘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곱하기 형태로 쓰면 FdT는 dP 되고 적분까지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적분. 이렇게. 그래서 dP를 적분하니까 델타 P가 되겠지. 이렇게 쓰면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쓴 거죠.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충격량을 구하라 그러면 이걸 직접 구하면 돼요. 적분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충격량을 구한 건데 이걸 만약에 못 구했다? 지금 그렇지. 지금 충격량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FDT를 구해야지. 이렇게 구하려고 했더니 F도 없는데 어떻게 적분을 해? 그죠? 예. F가 안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시간에 따라서 힘이 어떻게, 이런 그래프라도 주어져 있든가. 힘은 이렇게 작용했다 그러면 이 넓이를 쫙 구하면 이게 충격량인데 안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주어져 있을 때요. 이렇게 힘이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죠. 그럼 이걸 못 구하는데 어떡하지? 이걸 구할 게 아니라 얘를 구하면 되겠지? 이걸 구해주면 똑같은 거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해주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구해진 겁니다.